포스트 코로나 시대 생산에서부터 유통 소비까지 농업시장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성장통을 겪고 있습니다. 베테랑 농업인도 새내기 농부도 이 격변의 시대를 넘기기는 쉽지가 않을 겁니다. 오늘 만날 분이 이러한 변화의 시대에 길잡이가 되어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과연 어떤 분일까요? 자, 사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정말 그 귀한 시간을 제가 오늘 할애를 받았습니다. 워낙 부지런하신 분들은 소문이었습니다만은, 자, 한국농어촌공사 하면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농사 짓는 데 필요한 물을 잘 관리하고 공급한다. 자, 그리고 새만금공사도 거기서 하셨죠? 그렇습니다. 새만금 방조제가 대표적으로 이제 기억될 겁니다, 아마. 우리 공사는 그게 이제 새만금의 경우는 인간이 지구상에 만든 최고의 시설물이라고 보면 맞을 겁니다. 33.9kg고요. 그 외에도 우리가 하는 일이 다양하게 많습니다. 지수인촌으로 대표되는데 농지를 말합니다. 지금 식량 생산할 수 있는 경지 정리된 농진흥지역 이렇게 해서 쌀 그뿐만 아니라 다른 농산물 잘 재배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농업 용수입니다. 물을 얼마나 안정되게 가뭄 홍수에 대비해서 잘 관리할 것이냐, 또 깨끗한 물을 어떻게 공급할 것이냐, 이런 게 앞으로의 과제고요. 그 다음에 사람, 농어민들의 소득을 어떻게 정대시킬 것이냐, 농사 짓는 데 필요한 게 필수적으로 농지니까 농지를 잘 관리해서 임대도 하고, 또 필요하면 경영 희생제도라 해서 빚을 대신 갚아주고 농지를 우리가 사주는 제도, 노후에 대비할 수 있도록 농지 현금, 이런 일을 하고 있고, 농어촌을 말합니다. 마을 개발을 잘해서 적정한 정주 여건을 조성하고, 그리고 도농교류 활동을 통해서 소득을 정대할 수 있도록 가꾸는 일, 이런 것들이 주된 사업이라고 보면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이 엄청나게 광범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사업 내용 자체가. 내용으로 보면 한 90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 하나인 그 지금 저수지 관리하고 있잖아요, 전국에. 몇 개나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수지가 저희가 관리하는 게 3,400개입니다. 3,400개. 우리나라 저수지가 17,000여 개 되는데요. 그 중에 가장 큰 저수지만 전문 관리 인력이 필요하니까. 3,000몇백 개 관리하려면 그 보통 일 아니네, 보니까. 저수지도 그러니까 홍수, 가뭄 때문에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전부터 치산치수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실은 저수지는 이수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최근에는 기후변화 때문에 워낙 집중호우가 많이 쏟아지니까 이거를 치수 기능 쪽으로 전환하자 해서 저수지도 전면 개편하는 쪽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 저수지를 말하자면 물도 자원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우선 깨끗하게 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거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우선 우리 저수지는 우리는 물을 가두는 역할만 합니다. 그러니까 상류에서 유입수가 깨끗해야 이 저수지 물이 깨끗한 거죠. 그럼 상류의 책임은 사실 우리가 관장하는 게 아니고 지자체나 환경부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유입에 들어오는 물이 깨끗해야 된다는 거고, 다만 저수지 내에서 할 수 있는 이런 진입하는 쪽에다가 정화 식물을 심는다든지 해서 물을 좀 정화는 할 수 있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저수지가 3,400개 중에 이제 오염이 좀 심하다 하는 것은 한 87개 정도가 지금 알려져 있어요. 그거는 이제 정화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거기에는 물을 깨끗이 하는 우선 검사 체계를 강화하고, 그 검사 결과에 맞추어서 물을 깨끗이 하는 그런 기술도 지금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저는 저수지를 볼 때 낚시는 저는 안 합니다만은
참 아름답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 뭐 산책하고 이렇게 오는 분들은 많이 계시죠? 예, 지금 데크를 저수지를 활용해서 이제 일반 우리 시민들이 걷고 산책하고 즐기고 하는 그 힐링 코스화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자체별로 경관이 좋은 저수지 또는 인근의 아파트 주변이라든 인근 시민들이 접근하기 좋은 저수지는 거의 다 지자체에서 우리 공사에 임대를 받아가지고 데크 시설을 만듭니다. 그게 아주 인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데가 바로 예산에 있는 예당 저수지입니다. 연간 300만 명 정도 관광객이 몰립니다. 300만 명이나? 예. 그래서 이제 전국적으로 이런 부음이 일어서 저수지를 농업 용수로도 원래 목적대로 이용하지만 또 힐링 공간으로 이렇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장으로서 우리 나름대로 발전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취임하신 지가 이제 2년 되셨죠? 예. 근데 정말 그 사이에 뭐 많은 일을 해오셨는데 제가 놀란 건 뭐냐면 적자를 흑자로 전환시켰다. 예. 자, 이 공기업 공사들 요새 적자 때문에 다들 고생 많이 하시는데 그 비결이 뭡니까? 제가 취임할 당시 224억 적자였습니다. 작년은 105억 흑자로 전환시켰는데요. 우선 적자 요인을 분석을 해서 팀을 구성해가지고 그 요인별로 해소 방안을 만들고 그리고 직원들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평가 체계를 개선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워낙 조직이 방대하고 지역과의 규모도 크기 때문에 문서 처리한다든지 이런 업무 외적인 관리에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됩니다. 이런 걸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아예 바꿨습니다. 관리 체계를 혁신시키고. 그래서 누구나 시스템이라고 하는 시스템 체계를 개발해가지고 간소화하고 중복을 방지하고 가급적 단일 체계로 운영할 수 있는 이런 구조로 이제 바꾸면서 그 업무 효율이 높아지도록 그렇게 개선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내용을 보니까 무슨 뭐 사업을 줄여서 이게 뭐 적자폭을 줄인 거 흑자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일은 일대로 다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새로운 사업도 많이 하시고. 우리가 이 사업하는 공공기관의 경우는 사업 현장을 가장 중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또 농민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현장 위주로 경영 관리를 철저히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현장 조직인 우리 지사, 시군에 있는 지사들의 인적 자원을 최대한 늘려주고 대신 이제 본사의 조직은 슬림화해서 본사에서 현장으로 가라. 그렇습니다. 금년의 경우는 본사 조직의 무려 25% 부서를 없애버리고 보통 일 아니네. 그렇게 해서 농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서비스 활동을 중점적으로 하자. 그렇게 하고 또 우리가 지사장이라든지 도 단위의 본부장 이런 게 다 자주 회의를 통해서 상대 지사나 상대 본부가 이렇게 일을 잘하고 있다 하는 걸 좀 서로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공유하고 이런 체계를 정례화했습니다. 농촌과 농업을 중심으로 이제 재편을 시켰다는 말씀이신데 제가 취임하자마자 슬로건을 만들었습니다. 정문에서부터요. 농어민과 함께 농어촌을 위해 이 슬로건을 지사, 본부, 본사 전부 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 머릿속에 아예 농어민을 위하고 농어촌을 위한 조직으로 각인되도록 함으로써 스스로 우러날 수 있도록 누구의 일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일이고 과제다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사명을 공유하는 거 이게 첫 번째 작업이죠. 사실 개혁에서는. 자, 대체 어떤 일을 해오신 분인가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자, 경남 진주시가 고향이시네요. 그리고 진주고 경상대 졸업하시고 경남과학기술대 대학원에서 동물소재공학을 전공하셨죠. 동물소재공학은 뭐 공부하는 거예요? 원래 그 축산과입니다. 축산과, 이 가축. 제가 그 전공이 대학도 전공이 있거든요. 그럼 이제 농업을 계속 전공을 다 하셨고 자, 그 후에 한국낙농유구협회 전무이사를 하셨고 자, 전국농민단체협의회 사무총장도 하시고 전부 보니까
하여튼 농업 관련된 거 해오셨네요, 그러니까. 예, 현장에서 일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무현 정부 때 대통령 비서실 농어촌 비서관. 자, 그 어떻게 저 농업일 하시다가 청와대 가시게 된 계기가 있었을 텐데. 어느 날 청와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농민단 사무총장 낙농유교협회 전무하고 있을 때. 그래서 무슨 일인가 갔더니 이 대통령 집무실로 안내를 하더라고요. 대통령께서 아주 반갑게 맞이하시면서 농업에 관련된 질문을 다양하게 하시더만요. 농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쌀 문제, 그 당시 우유가 아주 복잡했습니다. 우유 수급 문제, 수익 개방 문제, 농어민 복지 문제, 뭐 이런 다양한 질문을 한 20여 가지를 하셨는데 우리 시간이 1시간을 훌쩍 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몇 번의 쪽지가 들어오더라고요. 무슨 보고가 있습니다. 무슨 보고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시간 그렇게 빼기가 쉽지 않은 일이니까. 자꾸 그 넘기시면서. 그래서 이제 너무 제가 죄송해서 다 끝난 것 같아서 일어섰죠. 제가 대통령 업무에 장애가 되는 것 같아서. 시간을 너무 빼네. 제가 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앉으라고 차도 다시 갖고 오라 그러고 마실 것도 다시 갖고 오라 그러시면서 농어촌 비서관을 맡아달라. 사실은 농어촌 비서가 지금 부재 중인데 공석 중이다. 그래서 내가 농림부 장관, 국정원, 농업특보에게 후보를 추천해봐라 했더니 김인식이로 단독으로 세 군데 다 똑같이 왔다. 그래서 도대체 김인식이가 누구 어떻길래 복수도 아니고 단수로 세 군데에서 동시에 왔느냐. 직접 만나서 얘기 자세히 알아보겠다. 그래서 내가 오늘 흡족하다. 비서관을 맡아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비서관이 됐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과도 청와대 계셨던데 한동안 말이죠. 자, 이 두 분 다 이렇게 직접 뵀으니까 스타일은 어떤 것 같아요, 두 분은?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좀 가감하시고요. 워낙 이게 다방면에 많이 지식을 알고 계셨습니다. 또 농업 쪽에도 어릴 때부터 농촌에서 크시기 때문에 굉장히 애정이 많으셨어요. 농민단체장과 간담회 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그 학교 다닐 때 아침에 부추를 잘라서 자전거 뒤에 태워가지고 시장에 팔고 그리고 와서 학교 다닌 경험도 있다. 내나 여러분이나 똑같은 농촌 문제를 걱정하는 사람 아닙니까? 이런 게 제가 비서관 때 늘 머리에 남아있어요. 그 정도로 박식하셨고요.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이제 제가 비서관 할 때 수석을 하셨습니다. 민정수석도 하시고 사회수석으로 기억되는데 아주 원칙적이시고 인자하시고 아주 점잖으셨어요. 어떤 일에도 본인 영역이 아니면 크게 타치하시지 않고 그 다음에 사람을 믿고 이런 선이 좀 뚜렷했던 분으로 기억됩니다. 그리고 뭐 성격이나 이 스타일은 전혀 다르신 분이네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청와대 근무하는 거를 이제 청와대 근무 안 해본 사람들은 잘 모르잖아요, 이게. 역시 그 청와대 근무를 하다 보면 전체를 볼 수 있으니까 지금 일하시는데도 많은 도움이 되시겠죠. 크게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우리 농업 문제를 우리 농민단체나 농업 내부에서는 가장 큰 중심 과제로 보지만 국정 전체에 봤을 때 농업은 일부분입니다. 그 중에서 경제 쪽에서 봤을 때도 농업은 늘 밀리는 쪽입니다. 다른 분야가 우선이고 이제 그런 현장을 제가 직접 늘 몸으로 부딪히면서 논쟁도 하고 때로는 강하게 주장도 해야 될 그런 때가 많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농업의 소중한 가치를 좀 더 폭넓게 알리려면은 비서관인 내가 책임을 지고 뭔가 열심히 공부해서 더 새로운 내용으로 전달을 해야만 이게 우리 농업의 영역이 확보되겠구나. 이런 늘 아쉬움을 늘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도 해야 되고 자료도 챙겨봐야 되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국정 전체 또 산업 전체를 잘 이해를 해야 우리 분야의 중요성도 제대로 설득할 수 있고 또 동의를 얻어낼 수 있고 그런 거겠죠. 그 농어촌 비서관으로 일하던 당시하고 지금 이제 현재하고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이게? 우선 그 당시는 참 어려웠습니다. 제가 비서관을 하기도. 왜냐하면 제가 늘 앞장서서 개방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거칠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수익 개방을 하는 대신에 반대급부로 농업에 선 대책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농업계에 늘 한결같은 목소리였거든요. 그게 관철이 잘 안 되니까 가두에서 주로 했습니다. 시위 위주로. 그렇지 않고는 이게
국민 전체한테 어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 방법을 동원할 수밖에 없었던 시절이고 지금과 비교하면 지금은 어떻게 하면 이제 완전 개방된 상황을 인정하면서 경쟁력을 강화시키게 될 것이냐 그런 처지니까 사실은 좀 만감이 교차하는 것 같고요. 또 최근에는 ICT 기술에 힘입어서 스마트팜 체계까지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더 진전시켜서 우리 농업이 세계화 쪽으로 우리가 개방을 했으니까 우리도 많이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것은 이제 스마트팜을 통해서 앞으로 더 발전시키면은 가능성을 더 확보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이제 확신까지 듭니다. 자, 정책 분야에서도 그리고 현장에서도 이제 많은 일을 해오셨고 많은 성과도 내셨는데 여전히 그 아쉽다. 가장 아쉬운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우리가 농어촌 할 때 농업의 경우는 농민들이 워낙 이제 건면하고 우수하고 또 많은 기술들이 발전되고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제 진전이 있는데 농어촌 할 때 제가 이제 참여정부 비서관 때 농진청장 때와 지금 비교했을 때 큰 변화가 없는 것 같아 좀 아쉽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제가 농진 비서관으로 있을 때 농진청과 함께 협의해서 그 학교의 학생들 교과서에 농업 농촌 문제를 전부 다 긍정적으로 개편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체험 제도가 거기서부터 싹 트도록 했는데 그 당시 이제 농촌 관광 마을이 굉장히 발전됐습니다. 초기에 시작됐습니다. 녹색 체험 마을, 농촌 전통 테마 마을, 어촌 체험 마을, 산촌 체험 마을. 그래서 그 초기에는 일개 시군에 한 개 정도 또는 전국의 몇십 개 마을은 굉장히 유명해서 많은 도시 사람들이 찾아오고 발전을 했거든요. 그래서 돌아오는 농어촌을 만들 수 있는 시범 마을이 되겠다. 또 농협에는 141촌 운동을 적극 전개했습니다. 저도 그 뒤에서 도왔습니다. 대통령 모시고 와서 행사도 하고요. 그런 사회적 진작 분위기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농촌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는 농촌으로 되고 있는 것이 참으로 아쉽고 물론 뭐 마을에 따라서 차이는 있습니다만 일부는 뭐 또 아주 잘 되는 그래서 그런 마을을 벤치마킹해서 좀 더 확산시킬 수 있는 쪽으로 간다면은 저는 그때 뭔가 10년, 20년 후에는 큰 변화가 올 것이다 이렇게 봤는데 아직까지 별로 진전이 없는 것 같아서 좀 아쉽긴 합니다. 앞으로 이제 더 잘 되기를 기대를 해야죠. 자, 이제 경영 얘기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자, 농어촌공사 여러 가지 이제 사업을 잘 전개하기 위해서는 이제 경영 혁신을 끊임없이 해가야 될 텐데요. 금년 3월에 ESG 경영 선포식을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그 사업 내용이 ESG와 부합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진하게 됐고요. 종전에 기업의 경영 가치 하면은 단편적으로 보면 예를 들자면 윤리 경영을 한다든지 임원들이 좀 사회적 기여를 많이 한다든지 약자를 돕는다든지 이런 정도의 부분적이었다면은 지금 생태가 파괴되고 코로나 팬데믹 현상으로 전 세계적인 위기가 이렇게 닥치고 할 때는 어떤 환경 문제 그리고 사회적 이 양극화 해소 이런 분야에 워낙 중요한 기업의 가치를 좀 발휘해서 같이 풀 수 있고 해소한다면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런 취지로 우리가 이제 나섰습니다. 아니 그래 그동안에 이제 경영 학계에서도 계속 그렇게 추구해왔던 환경 경영, 윤리 경영, 뭐 지속 가능 경영 이런 것들이 이제 통합적으로 새로운 이제 국제적 그 뭐 표준이라고 할까 기준이 나타난 셈인데 자, 제일 앞에 있는 E자 environment인데 환경 측면에서는 주로 어떤 걸 하고 계십니까? 우선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이 저수지가 많습니다. 그 저수지를 활용해서 이게 전기 생산할 수 있도록 에너지 생산, 재생 에너지 생산하는데 2030년까지 한 32기가 정도로 우리가 목표를 하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초기에 반발이 많은데 사실은 저수지에 태양광, 수상 태양광을 설치했을 때 나타나는 피해는 전 세계적으로 없습니다. 우리가 이미 한 10여 년 전부터 해왔거든요. 주민들을
이제 최대한 설득해서 주민들이 반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진하고 거기에서 생겨난 이익은 주민들과 공유하는 쪽 이렇게 해서 좀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물을 관리하면은 그 물이 안전하게 공급돼야 되지 않습니까? 수해라든지 홍수 방지 대책, 그다음 깨끗하게 공급돼야 우수한 농산물이 생산될 수 있고요. 그런 면에서 수질 평가 사업도 확대를 하고 좋은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또 나아가서 앞으로 지하수 댐도 우리가 지금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하에는 많은 물들이 흐르고 있는데 이걸 일정 수준 댐을 만들면은 비용도 적게 들고 풍부한 자원을 정화된 물을 쓸 수 있습니다. 이미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사가. 그다음에 그런 물 관리 문제. 그다음에 최근에는 축산 가축 분뇨를 자원화를 강조해가 추진해 왔지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걸 에너지화하는 쪽으로도 금년부터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 외에도 우리 공사가 나서서 이제 농민들이 쓰는 게 지금 들판에도 비닐하우스나 유리 온실로 많이 이게 시설농업으로 전환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반드시 에너지가 소요됩니다. 화석 연료를 쓰지 않고 예를 들자면 지하에 있는 열을 지열을 활용할 경우에 농민들이 탄소 배출권을 받아낼 수 있어요. 농민의 소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워낙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초기라서 우리가 그걸 사내 벤처 기업을 만들어가 우리 직원들이 직접 연구를 합니다. 몸소. 그래서 그 결과를 가지고 농민들이 쉽게 지원 사업 제출하고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원 사업을 이게 하나 사례가 만들어지면 전국이 다 그렇게 갈 거거든요. 그리고 어민들의 경우 양식업 같은 경우 에너지 쓰는데도 그런 쪽으로 전환시키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환경 분야는 우리가 하는 사업 전반이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ESG, S 소셜. 자, 이 사회적 측면에서는 어떤 사업들이 또 진행됩니다? 우리가 우선 이제 청년농 농촌의 미래 인력이 지금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후계농 없는 고령화 이게 우리 농업의 제일 큰 문제점이자 과제인데 여기에 청년농들이 농사를 지으려고 할 때 첫 번째가 농지입니다. 그 농지를 우리가 지원해서 맞춤식으로 지원합니다. 초기에는 진입, 그다음에 성장 2헥타르 이상 성장, 마지막에는 6헥타르 이상 전업농이 되는 단계까지 우리가 직접 맞춤식으로 지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예전에 우리 대학생들이 농활 활동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요 근래 없어졌는데 그걸 우리 공사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렇게 해서 재능 나눔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추진하는데 이런 걸 통해서 그 공동체 회복도 도와주고 안전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전도 우리가 사전 관리를 잘해야 이게 물관리, 저수지 관리 이런 게 양수장 이런 시설들이 평소에는 자원화돼서 굉장히 유익하게 이용되지만 만약에 이게 재난으로 돌변하면 재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무섭죠. 그런 걸 어떻게 하면 안전 관리를 잘할 것이냐, 스마트 시스템 관리 이런 것이 주로 이제 사회적인 우리 가치가 아닐까 이렇게. 자, 이쪽도 이제 역시 할 게 많고 말씀 들어보니까 말이죠. 자, ESG, 자, 이 거버넌스 얘기인데 이거는 이제 뭐 투명성, 그다음에 윤리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만 역시 이제 소통을 또 잘해야겠죠, 그러니까 현장에서. 제가 현장 위주로 가면서 우선 지사에는 운영 대의원들이 제도가 있는데요. 그 운영 대의원을 전부 농민단체 장 출신들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농업을 알고 대변할 수 있는 사람들을 수시로 모셔다가 보고도 하고 또 그쪽 자문도 받고 또 본부에는 물 포럼을 운영합니다. 도 단위에 우리 이제 본부가 있는데 도 지역 본부 거기에서 물 포럼을 운영해서 농업용수, 농업 전반에 관련된 자문을 받습니다. 그 농민단체, 교수, 학자, 행정 뭐 다 다양하게 포함되어 있고요. 우리 본사에는 사업 부서별로 자문 또는 포럼 이런 제도를 두고 운영합니다. 예를 들자면 지역개발 사업의 경우는 무려 700여 명이 참여합니다. 현장에 전문가들이요. 그렇게 해서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거기에서 나온 자문을 받아서 결정하고 또 사장의 경우는 그런 자문단도 다 동참하지만 주기적으로 1년에 몇 차례 농민단체장들을 모시다가 우리 업무를 보고하고 그 쓴소리도 듣고 자문도 받고 그렇게 해서 사업 결정, 결과 보고까지도 주인인 농어민과 함께 가는 모습으로 이렇게 우리가 추진을. 그게 바로 이제 투명성이죠. 뭐. 정확하게 이제 어디로 가는지 뭘 하는지를 다 알려주고 농민들이 궁금해하실 여러 현안에 관한 질문. 자, 이걸 이제 편하게 그냥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자, 폭염, 열대야, 집중호우
이런 극한 이제 기상 변화가 있는데, 자, 이 기후 변화 문제는 세계적인 화두이기도 하고 특히 저 농어촌공사는 아주 밀접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자, 지금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우리 농업은 기후 변화하고 아주 밀접하죠. 예. 그래서 우리는 선제적으로 기후 변화 대응부라는 부서를 신설해가지고 부서 자체가 실태 조사도 하고 또 농업 전반에 관해서는 우리 공사가 그 분야를 담당해서 정부를 뒷받침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태풍, 그 아까 말씀하신 호우, 또 가뭄 이런 때 상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평상시의 기동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 이제 장마가 작년의 경우 54일이나 지속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그렇게 되고 현장에 보시면은 들판에 요즘 비닐하우스 없는 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종전에는 논 하면은 쌀을 재배하는 그런 농지로 알았지만 지금은 다 달라졌습니다. 소득이 높은 이 시설농업 작목으로 전환됐는데 여기에는 배수가 가장 중요한 관건입니다. 물 빠짐이 좋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전에 배수 체계를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 이 사업을 널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개보수 사업, 뭐 여러 가지 시설물, 우리가 14,000개가 넘는 시설물이 있습니다. 저수지가 3,400개, 양수장, 배수장이 4,638개 이런 식으로 해가 14,000여 개가 넘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사전적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것도 혼자서 수동으로 하기는 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지금 이제 이 스마트 관리 체계로 할 것이냐, 디지털 관리 체계로 해서 적시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냐, 사전적으로 대응할 것이냐 이런 체계에 대비를 하고 나름대로 스케줄을 다 짜고 있습니다. 작년에 특히 그 장마가 굉장히 길었잖아요. 정말 비가 많이 왔는데 그때 조마 좀 하셨겠어요, 매일? 우리가 작년에 54일간의 그 장마 기간 동안에 생겨난 여러 가지 문제점, 피해 이런 거를 백서를 만들었습니다. 더 이상 반복되지는 재발 방지.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문제점을 분석해서 대응을 하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저수지가 이수 목적으로 예전에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비상수문이 없습니다. 대개가 지금 워낙 물이 많이 오니까 많이 내리니까 이게 받아내기가 힘들잖아요. 그 저수지 툭을 넘어버리면 이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비상수문을 만든다든지 이걸 취수 능력 사업이라고 합니다. 일정 수위가 되면 이제 빼고 취수 능력 확대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물이 비가 많이 와서 문제되는 지역도 있지만 상습 가뭄 지역도 있습니다. 특히 서해안, 중부지방 쪽으로는 상시 가뭄 지역이 늘 반복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저 멀리 있는 강물 또는 저수지 물을 퍼 올립니다. 그래서 수계 개선 사업, 연결 사업이라고도 하는데 그런 사업, 또 양수장을 많이 설치해서 물을 높은 데서 올리면은 높은 데로만 올리면은 내려 쓸 수 있거든요. 이런 쪽으로 전국을 이제 물이 남는 곳과 부족한 곳을 연결 체계를 다 만들어서 활용하는 거예요. 넘쳐도 문제고 모자라도 문제고. 물 공급은 예전부터 물에서 인심 난다는 말이 있듯이 물 공급은 우리가 113년의 역사가 물 공급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걸 관리 잘못하면 아무리 다른 일 잘해도 농민들 불만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 관리 하나는 저희들이 철저히 하려고 노력합니다. 정말 물 없이는 농업 자체가 불가능이죠. 근데 이게 이제 모자라도 안 되고 너무 많이 와도 말썽이 생기니까. 자, 이제 요새 중요한 것이 이제 물이 자원이다. 그래서 이제 물 부족 국가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지만 요새는 물의 질을 따진다고 하는데. 자, 어떤 개념으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지금 수질은 원래 농업용수는 1등급에서 4등급까지 가능합니다. 5등급 이하로는 안 되고요. 특히 이 시설농업, 비닐하우스나 유리 온실 하는 여기에는 이제 상당히 이제 고소득 작목들이거든요. 거기에 농민들은 굉장히 예민합니다. 우선 좋은 물이 있어야 좋은 농산물이 생산된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 강물을 정화시키가 공급하기도 하고 맑은 물 공급 사업이라고도 하고 그다음에 지표수 보강 사업이라 해가지고 저 멀리 있는 물을 끌어다가 땅 밑에다가 뿜어 넣습니다. 그러면은 일정 수위까지 물이 함유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하우스 농가들이
그 물을 이렇게 간정을 파서 쉽게 뽑아 올리는데 정화된 물이 나와서 좋은 물을 쓸 수 있도록 하는 사업. 이런 다양한 기술. 땅에 아예 그러니까 저 물이 함유되도록. 예. 요새 ICT 기술을 활용을 많이 할 거 아닙니까 이제는? 그렇습니다. ICT 기술을 활용해서 언제든지 뽑아 쓸 수 있도록 하는데 이제 아직도 개발해야 될 영역이 많은 것은 이제 지하댐 같은 경우는 지하에도 우리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많은 물 흐름이 있습니다. 이걸 일정 수준을 100을 쌓으면은 그 물이 일정 수위까지 높아집니다. 아주 깨끗한 물이에요. 다 정화된 물이니까 그걸 이제 뽑아 쓸 수 있도록 하는 기술 이런 것도 이제 강원도 일부에서는 추진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상상을 못했는데 지하에도 댐이 가능하다. 예, 아주 적은 비용으로 맑은 물, 깨끗한 물을 쓸 수 있도록 기대가 됩니다. 이 세계적인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자, 스마트 물 관리 앱 이건 뭡니까? 우리가 앞서 말씀대로 우리 농어촌 공사의 역사 113년 이것은 물관리 역사입니다. 농업 용수를 농민들한테 제공하는 역사인데요. 이게 사실은 매뉴얼이 없이 경험으로 다 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자기 영역이 있어서 양수장, 저수지, 수질, 물길 관리 이런 게 다 했는데 배수 관리 이게 한 사람이 가령 사고가 나가 출근을 못할 경우 다른 사람은 아무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매뉴얼이 있어야 된다. 그 매뉴얼도 표준화해가지고 제3자가 읽어보면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돼야 된다. 저는 그걸 넘어서서 컴퓨터 관리를 해야 된다. 컴퓨터 관리도 너무 진부하다. 스마트 앱 관리를 하자. 그래서 태블릿 PC에 딱 넣어서 누구라 딱 보면은 관리가 제대로. 현장의 지사장이나 딱 이렇게 열어보면은 현재 어떤 업무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까지도 볼 수 있도록 이걸 싹 개선했어요. 4차 산업혁명 시대니까 그 기술을 자꾸 이제 활용을 해야죠. 그래서 이게 활용되니까 직원들이 처음 만들 때는 어려웠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우리 역사를 매뉴얼을 하나 만들지 않고 역사를 이야기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해서 어려운 과정인데 우리 직원들이 잘 동참해가지고 유도해가 짧은 시간에 1년 안에 다 만들어냈어요. 야, 사장님이 뭐 경영도 잘하시고 정말 농민을 돕는데 앞장서시고 이건 다 좋은데 직원들은 좀 일복이 많아서 고생 좀 했겠어요, 보니까. 직원들이 피곤할 겁니다. 피곤한데 이제 저는 제일 큰 가치가 농민들한테 박수 받으면은 우리 공사의 영역이 확대되고 그것이 제일 공기업으로서의 자랑스러운 면모다. 이제 이런 걸 강조하니까 아마 그게 직원들이 다 동참하는 거예요. 뭐 힘들어도 좋은 성과나고 보람을 느끼면 또 이제 피로가 금방 또 가시죠, 사실은. 자, 이제 화제를 바꿔보겠습니다. 농촌 농업이 발전하려면 사실은 이제 청년들, 젊은이들이 들어와야 된다. 또 지금 고령화도 좀 심각하거든요, 이게. 자, 이거 어떻게 풀어가야 됩니까, 이 문제는? 일반 국민들 65세 이상 고령화 인구가 15%로 알고 있는데 농촌은 이미 47%입니다. 후계농 없는 고령화. 후계농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후계농을 농촌으로 진입시킬 것이냐. 그래서 우리 공사로서는 농지를 가지고 후계농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장기 저리로 임대를 하는 이런 쪽으로 사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요즘은 농지뿐만 아니라 필요하면은 농업기술원 같은 데 의뢰해서 기술도 같이 종합적인 자, 하여튼 가장 먼저는 농지가 필요하단 말이죠, 이게. 그렇습니다. 농지 지원은 어떻게 합니까, 구체적으로? 우리가 농지를 매입을 하는 거죠, 일단. 일반 농민들한테 매입을 해서 우리가 매입한 농지를 가지고 제공을 합니다. 제공을 하는데 이제 수요를 100% 충족은 하기 어렵습니다. 다양한 수요가 있으니까요. 특히 이제 젊은 층들이 요구하는 것은 도시 주변에 소규모 농지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오기 전에는 1983제곱미터, 그러니까 약 600평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그 이상 농지만 제공했는데 아니다. 우리 농업의 어떤 정의라고 할 수 있는 1000제곱미터, 절반까지 약 300평까지 낮추어서 적은 농지라도 일단 골고루 나눠주도록 해서 그야말로 고객이 원하는 수에 맞춰가면서 그렇게 하자 이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 공공임대형 농지 매입 사업이라는 게 지금 말씀하신 그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적으로 청년들, 귀농하는 청년들 농촌의 정착을 후계 세대 위주로 주고 있고요. 5년 이상 장기 저리 임대를 합니다. 그래서 받은 사람들은 상당히 만족하는데 우리가 빨리 많이 사야 되는데 많이 사자면 또 여러 가지 조건이 또 부합해야 됩니다. 어려움도 있습니다. 자, 이 청년들이 이제 농업을 해야겠다. 이게 뛰어들어가서 성공하는 경우도 있고 뭐 실패하는 경우도 있고
자,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어떻게 하면 실패하는지 현장을 뭐 잘 아시니까 그 소개해 주세요. 우선 농업을 제대로 이제 알고 들어와야 되겠죠. 네. 농사를 짓기 전에 그래도 한 1년 정도 체험을 한다든지 네. 전혀 모르고 와서는 어려울 겁니다. 네. 그리고 요즘은 지금 이제 그렇게 해서 성공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적은 면적이지만 경험을 쌓으면서 잘하는 사람들을 벤치마킹해서 배우고 네. 공부하고 중장기적으로 보면서 말이죠. 저는 거꾸로 그 농지를 물려주는 그 어르신들은 어떤 생각을 하실까요? 저희가 농지은행을 하기 때문에 그런 어르신들의 생각을 좀 파악할 수 있습니다. 네. 실제로.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농지연금 제도가 있는데 농지를 맡겨서 노후의 생활보장, 병원비, 생활비 이런 걸 이제 충당할 수 있지 않습니까? 농지연금으로? 예. 사실은 이것이 노후에 이 소득이 없는 단계에서는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특히 자녀분들이 관심 갖고 이걸 좀 응원을 해서 많이 가입되도록 해야 좋을 것 같습니다. 대개의 경우는 자녀분들이 반대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농기가 이 연금이 굉장히 중요하고 노후 소득 수단으로서는 참으로 이제 이게 필요하니까 많이 좀 가입해서 이 취지를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야말로 이제 함께 사는 농촌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그리고 또 노후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으로 봐야겠네요. 그렇습니다. 자, 저희 프로그램이 이제 고정 코너인데 그 SNS 올라온 여러 궁금증을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뭐 특이한 질문도 있고 그래요. 좀 아무거나 편하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자, 코로나19 때문에 해외여행 대신 국내 여행을 계획 중입니다. 유럽은 농촌 관광, 힐링팜이 활성화되어 있던데 우리나라 농촌 관광은 발전이 좀 더딘 것 같습니다. 이거 좀 확 바꿔줄 수 없나요? 저도 참 답답합니다. 그 부분이. 그런데 우리나라 농촌 관광은 사실 학생들 체험 위주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엔 코로나를 계기로 해서 그 개인을 어떻게 할 거냐, 소규모 가족 단위 어떤 프로그램 이런 것이 이제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특히 코로나 때는 전화를 해서 연락하면 바로 배달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농민들께서는 고령화돼 있기 때문에 디지털에 약합니다. 그 지금 유통도 대규모 유통도 이 디지털 쪽으로 이제 변화되고 있는데 사실 농촌에 그게 큰 과제고요. 앞으로 전환해야 된다고 보고 소규모 단위의 프로그램 개발, 그리고 농촌 그 6차 산업, 융복합 산업이라고 하죠. 그 판매도 이제 체험 꾸러미 위주로 배달을 하게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우리가 집중 지원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 정말 그 특히 이제 코로나 이전과 이후는 많이 달라졌는데 지금 뭐 사실 농업 생산보다 더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마케팅 아닙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전부 이게 이제 디지털화되고 있고요. 자, 또 질문. 자, 한국농어촌공사인데 농촌 얘기만 많고 어촌 얘기가 적은데 왜 그렇습니까? 농어촌공사 이름을 바꾼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리고 농촌공사, 농촌개발공사 뭐 등등의 이름이 있었는데 어자를 넣었는데 수산 쪽 일도 저희가 하고는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뉴딜 사업이라고요. 농촌 어촌 어항을 이제 다시 이제 개발해서 경제적 활성화를 하도록 열악한 조건에서 이제 개선하는데. 지금까지 약 250개 전국 어촌 어항이 이 사업을 추진했는데 그 중에서 80개를 우리 공사가 맡았습니다. 저는 양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우리 공사가 추진한 사업이 다른 기관이 추진한 것보다 우위에 점할 수 있도록, 그래서 어민들이 더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자, 품질 면에서 앞서자 이렇게 하는데 저는 뭐 자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왜냐하면 우리는 뭐 농촌 개발 사업을 다년간 해왔고 또 저 새만금 같은 저 거대한 사업도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걸 잘 살려야 된다고 보고 있고, 또 우리가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적정한 경쟁자가 있어야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어촌 수산업도 발전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스마트 양식, 어도, 그다음에 해양 휴양 뭐 이런 사업에도 우리가 같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제가 올 당시 한 700억 정도 사업 규모더라고요. 그래가 이제 작년에는 1200억, 금년에는 2400억, 앞으로 획기적으로 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공사는 제가 와서 도 단위별로
이 지역 개발 사업에 집중하기 위해서 KRC 지역 개발 센터를 만들었습니다. 한도 본부별로 전문 인력을 거기만 집중할 수 있도록 전문 인력을 한 30명 내외로 만들어 가지고요. 전국에 한 300명인데 그래서 지자체에 컨설팅도 해주고 지역 개발 사업 사전에 예고도 하고 우리가 도와주고 사업이 진행되는데 전문성을 발휘해서 지원하고 사업이 완성되고 난 뒤에는 그 완성도를 높이는 쪽으로도 지원을 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수주 사업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이런 정도의 전문성을 지니면은 우리가 적극 돕겠다 해가 무려 작년의 경우 2조 4천억 정도 사업 수주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전문성을 가지고 농촌 개발을 해야 된다. 특히 돌아오는 농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건물 짓는 거 하나라도 지역 주민의 활용을 높여가지고 소득으로 연결되고 도시 사람들이 와도 농촌 즐겁게 지낼 수 있고 그런 쪽으로 하자. 이거야말로 전문성 위주다 해서 내부 전문가, 외부 전문가가 무려 700여 명이 참여합니다. 필요할 때마다 자문받고 했어요. 자, 찾아가고 싶은 농어촌. 정말 가면은 정말 기분이 좋아지는 농어촌. 이것도 중요한 과제고요. 그 어촌 얘기도 조금 전에 나왔으니까 사장님은 그 생선 뭐를 좋아하세요? 저는 생선이면 다 좋아합니다. 특정 생선 얘기했다 큰일 나도 방송에서. 자, 질문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한국농어촌공사가 해외 진출을 한다고 하는데 해외 사업이 무려 53년 되었습니다. 아주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해외 사업은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농어촌공사가 가지고 있는 농업 관련 기술이 우리보다 후진국에서는 굉장히 선진화된 기술입니다. 유용한 기술이 많죠. 우리 기술을 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쌀농사, 관계, 수로 지금 식량 부족하고 코로나 문제 생기면서 우리 공사가 갖고 있는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그리고 그런 100년의 역사를 갖고 있으면서 현재까지도 경지 정리도 하고 물 관리까지 종합적으로 복합적으로 같이 하는 기관은 유일하게 대한민국 농어촌공사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해외에서 이걸 원하는 거죠. 우리의 농업 기술을 정말 그래서 지금 특히 코로나 같은 경우는 안에서 이런 것을 밖에서 찾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진출하면은 우리 공사가 해외에 나가서 큰 사업지구가 만들어지더라도 한 명 아니면 2명만 갑니다. 그러니까 설계, 감리, 감독만 책임지고 가고 민간 기업하고 전부 컨소시엄을 형성해요. 같이. 민간 경제 활성화, 후기 선양, 우리 기술의 우수성, 그 다음에 농업을 통한 외교력 정대, 뭐 이런 쪽으로 기여를 하기 때문에 중요한 거네요. 자, 지금 이제 사업의 내용을 알겠는데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에서 지금 뭐를 했다는 걸 좀 하나 소개해 주시죠. 우리가 지금 3가지 큰 사업이 있는데요. 하나는 ODA 사업은 정부가 공적 원조를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그걸 우리가 농업 분야는 거의 대행을 우리가 주도하다시피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그 관계수로공사, 지역개발, 예전에 이제 새마을운동 같은 거 외국에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것은 2011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주 적극적으로 그 수혜를 받은 나라들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민간 기업이 해외 농사를 지으러 가는 겁니다. 한 40여 개 나라 이상에 가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데가 러시아 연해주입니다. 연해주. 연해주는 우리가 대표 기업이 한 10개 정도 기업이 가서 23,000 헥타르 농장을 확보해가 농지를 확보해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콩이나 옥수수를 짓습니다. 그런데 자우금도 대주고 우리 공사의 경우 연해주는 아예 우리 사무실 하나 극동 농업 센터를 만들어가지고 모든 행정적인 지원을 다 해줍니다. 그렇게 하니까 거기는 옛날 고구려 발해에 우리 선조들이 닦은 터전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비상시에는 우리가 식량이 부족할 때 다른 나라들은 가격도 올리고 수출도 안 한다고 할 수 있을 때 우리 기업이니까 우리가 쉽게 식량 확보할 수 있는 쪽으로 식량 안보 차원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중요한 것은 우리 기술을 가지고 국제 경쟁력을 통해서 응찰을 해가지고 경쟁 입찰해서 우리가 수주를 해오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면은 작년에 아프리카 말라위라는 나라에 2,800억 토목 수주를 했습니다. 2,800억 원. 그거는 이제 관계수로 사업인데 식량 관계수로 식량 쌀 생산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에티오피아에 1,300억. 야. 그리고 특히 이제 작년의 경우 우리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방조제를 만드는데 새만금 정도 길이인데 그게 기본 설계를 우리 공사가 했습니다. 그게 무려 91억을 받고 작년 설계를 해가 이제 납품을 했는데요. 그런 사업들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야, 제가 사장님한테 제가 사과를 드려야 되겠는데 저는 전국에 주로 그 저수지 관리만 하는 줄 알았더니 지금 사업이 어마어마한 사업들이 있네요. 있네요. 용역 사업은 아까 기술 경쟁을 해서 스스로 입찰을 따가 하는 거 이거는 그동안에 35개국에서 160개 지구 사업을 했습니다. 이야. 특히 앞서 말씀드린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경우는 지금 자카르타 수도가 약 1,400만 명이 살고 있는데 바다보다 한 2m, 3m 내려가고 있습니다. 계속 1년에 한 10cm씩 꺼집니다. 그 상수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간정을 파서 물을 뽑아먹는 양만큼 물이 땅이 꺼집니다. 그래서 그 상류에 상수원 공급하는 강을 막아서 상수 공급하는 공사도 아리엔댐 공사를 우리가 맡아가고 있고 그다음 더 큰 이제 그쪽의 위기는 지금 기후변화 때문에 언제 쓰나미가 온다든지 파도가 칠 줄 모르지 않습니까? 수장될 수 있거든요. 이미 지금 바닷물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계속 퍼내고 있고요. 근데 그 위험을 해결하기 위해서 10km 전방에 뚝을 막는데 파도를 막는 뚝을 막는데 이게 34km입니다. 새만금이 33.9km입니다. 이게 무려 똑같은 규격이라고. 그러니까 이 나라가 그 뚝 막는 기술을 전 세계에 의뢰할 데가 없어가지고 기술 경험이 없고 안심할 수가 없으니까 그 장관에서부터 전문가들이 전부 우리 새만금을 와서 우리는 해봤으니까 우리 현장을 보고 농어촌 공사 들어 설계해달라. 그래 작년에 91억 받고 세계적인 경쟁력이 확실하네. 지금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본 설계를 해줬지만 이 뚝 막는 사업이 무려 4조 원 공사입니다. 그 다음에 안에 내부 공사 사업이 16조 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 설계만 해주고 본 공사를 못 맡게 되면은 외부에 서비스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사업을 맡기 위해서 지금 총동원해서 외교력을 발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도 새만금을 3번을 가봤는데요. 정말 가보면 가슴이 뻥 뚫리는 게 끝이 없잖아요, 보면은. 이게 우리가 한 그야말로 대역사인가. 그 새만금하고 잠시 말씀하셨으니까 새만금의 그 평균 뚝 높이가요 36m입니다. 바닥 폭이 290m입니다. 그 다음에 새만금 만들 당시에 조성할 당시에 평균 파고가 5 내지 6m였습니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가 자기들이 전 세계에서 할 수 없다고 하는 그게는 어떠냐? 바다 깊이가 12m입니다. 뚝 높이는 20m 만들 겁니다. 폭은 190m입니다. 파도의 평균 파고는 1m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에서 아무도 할 수 없다 해가지고 우리 공사에 의뢰한 거죠. 더 큰 거, 더 험난한 것도 해봤는데 사장을 오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보니까 이게 갑자기 희망이 커지는데 자, 이 농어촌 공사의 이런 엄청난 그 사업들 또 많은 성과들을 보면서 정말 이거는 농업은 뭐 특히 지속 가능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자, 이거 앞으로 정말 어떻게 끌어가야 될 것인가? 요즘 그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지금 농가 소득 안정이 가장 중심 과제라고 저는 봅니다. 소득이 안정되고 소득을 안정시킬 수 있는 일자리가 많다 하면은 아마 농대생들이 농촌을 기피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농대 졸업하고 지금 농촌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도시에서 오는 기농 기촌 인력을 가지고 후계농을 삼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엄청난 모순이죠. 그러니까 이걸 소득 안정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가 집중돼야 된다고 봅니다. 농업이 생산, 유통, 소비 전반에 가치 사슬의 이제 디지털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대에 맞게 스마트팜 체계로 가고 있는데 이제 스마트팜에서 이제 생산을 하는 단계고 스마트 유통, 그래서 높은 가격을 받아서 소득이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거. 여기에 이제 우리 공사도 힘을 보태야 된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젊은 사람들을 물어보면 이제 소위 경제적인 거, 뭐 돈벌이가 돼야죠. 플러스 이제 교육 인프라. 그리고 제일 끝에 보니까 중요한 얘기를 하던데 문화예술 인프라. 뭐 좀 매력을 높였으면 좋겠다, 농촌에. 그 가을에 수학 끝나고 그러면 농촌에서 무슨 멋있는 콘서트 같은 거 좀 하면 안 되나요, 이런 거? 저도 뭐 그런 문화예술 낭만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선에 잘 살도록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365 생활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0분 이내에
기초생활 여건이 조성되고 그다음에 1시간 이내에 이게 복합 생활 여건 그리고 5분 이내에 긴급 연락 체계 이런 게 이제 정주 공간으로서 마땅하게 조성돼야 되는데 금년에 이제 800여 개를 추진합니다. 이 사업이 뭔가 새로운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그런 정착이 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뭐 매력적인 농촌 이것까지 좀 갔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한국농어촌공사는 농민을 위해 일하는 기관입니다. 농어촌공사의 모든 성과는 농민에게 환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업 환경이 어려운 그런 여건에서는 우리 공사가 열심히 한다지만 농민들에게 만족도를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큰 노력을 통해서 농민 가까이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농민 여러분께서 우리 공사에 더 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인생이 결국 농업과 함께, 농어촌과 함께네요, 그러니까. 자, 거기에 대해서 소감을 한 말씀 해주시죠. 농업이 어려우면서도 누군가는 지켜야 되고 농촌이 있기 때문에 도시도 안정되고 경제도 안정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루 세 끼 밥 먹고 잘 살고 이게 누리는 것이 도시민들은 자칫하면 농촌을 잊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는 농촌의 피땀이 어려 있다는 것이 좀 국민들 전체의 정서 속에 포함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오늘 아주 귀한 말씀 잘 들었고요. 대한민국의 희망이 좀 커지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한국농어촌공사 김인식 사장님을 모시고 농업혁신에 관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자, 요즘 농사짓기 힘들다는 얘기도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오늘 얘기를 나누면서 농업에 희망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바로 그 가운데에 농어촌공사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시대를 탐험하는 대화 NBS 인터뷰 4.0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커뮤니케이터 윤은기였습니다.